저는 김철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현수의 등장에 거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만호 덕분에 수십 명이 살았다. 나는 그날 자랑스러웠다고 하셨어요. 만호의 눈에서 70년 만에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70년 동안 숨겨진 한 할아버지의 비밀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로 인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78세 이만호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단독주택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78세 이만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뒷마당 텃밭을 살펴봅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고 토마토 모종과 상추를 보살피는 모습에서 삶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12살 손녀 수진이 졸린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옵니다. 만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과묵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수진은 할아버지 옆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작거립니다. 와, 토마토가 이렇게 컸네요. 빨갛게 익으면 따서 먹어도 돼요? 그럼. 만호의 대답은 언제나 짧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익숙했고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텃밭을 돌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만호는 호미로 잡초를 뽑으면서 가끔 멈춰서서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지는 그런 할아버지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만호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할아버지, 저기 나비 봐요. 수진이 상추잎 위에 앉은 하얀 나비를 가리킵니다. 만호도 고개를 돌려 나비를 바라봅니다. 나비는 잠시 날개를 접었다 펼쳤다 하더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만호는 나비가 사라진 하늘을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집 안에서는 며느리 영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신문을 펼쳐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아침 먹자. 영희의 부름에 수진이 뛰어들어갑니다. 만호도 천천히 따라 들어가 식탁에 앉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항상 간소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로, 영희는 집안일로 바쁘고 만호는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이니까요. 아버지, 오늘도 뉴스 보실 거죠? 준호가 물었지만 만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는 것이 만호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뉴스만 계속해서 시청했죠. 특히 정치 뉴스나 국방 관련 소식이 나올 때면 유독 집중해서 보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끔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만호는 항상 짧은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더더욱 꺼내지 않으려 했죠. 젊은 시절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준호로서는 답답할 때가 많았지만 아버지의 성격이라 생각하며 포기했습니다. 영희 역시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만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녀 수진에게만큼은 한없이 자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영희도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와 영희가 각자 일을 하러 나가자 집에는 만호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학교에 가기 전 잠시 할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강아지 한 마리 키워도 될까요? 친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 주겠다고 해요. 만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요? 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수진은 할아버지를 꽉 안고는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만호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뉴스를 틀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이 나오자 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 중에 의자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네서 받아온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이렇게 귀여워요.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갈색 털의 작은 강아지는 수진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강아지를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웃음이었죠. 보기는 어떠냐? 보기요? 좋아요. 보기야, 안녕. 수진과 보기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보기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새로운 환경을 탐색했고 수진은 그런 보기를 따라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만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과 함께 사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죠. 보기는 호기심이 많은 강아지였습니다. 집 안 곳곳을 탐험하고 마당의 구석구석을 냄새 맡으며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뒷마당 구석진 곳을 유독 좋아했는데 그곳에서 자꾸만 킁킁거리며 땅을 파려는 시늘을 보였습니다. 보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보기를 부르지만 보기는 뭔가에 홀린 듯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만호는 그런 보기의 모습을 보며 잠깐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준호와 영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보기는 이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귀엽네요. 수진이가 좋아하겠어요. 영희도 보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 역시 딸이 좋아하는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그렇게 이만혼의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추가되었고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보기 이야기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수지는 보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귀여운지 신나게 이야기했고 준호와 영희도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만호만이 유독 조용했지만 그것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이 평온함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호의 과묵함 뒤에 감춰진 무거운 과거, 그리고 가족들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진정한 소통이 부족한 이 가족에게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보기의 등장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보기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강아지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어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보기를 찾았고 만호 역시 보기가 텃밭 주변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뒷마당 구석진 곳, 담장 근처의 큰 감나무 아래를 유독 좋아했는데
그곳에서 자꾸만 땅을 파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강아지의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보가, 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보기를 말렸지만 보기는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파헤쳤습니다. 작은 발톱으로 열심히 흙을 긁어내는 모습이 어찌 보면 귀여웠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호는 보기의 그런 행동을 지켜보며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평소에도 뒷마당 그 구석진 곳은 잘 가지 않았는데 보기가 자꾸 그곳을 파헤치려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와 영희가 시장에 간 사이 수지는 보기와 함께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것 좀 봐요. 급하게 밖으로 나간 만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기가 며칠째 파헤치던 그 자리에서 뭔가 검은 것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진이 호기심에 그것을 더 파내자 낡고 바랜 군복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수진이 순진하게 물었지만 만호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거기서 비켜. 만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지만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군복과 함께 총탄 자국이 선명한 철제 헬멧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헬멧의 한쪽 면에는 깊게 패인 총탄 자국이 있었고 그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생생했습니다. 만호는 그 헬멧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게 우리 집에 묻혀 있어요? 수진의 질문에 만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마른 듯 말이 나오지 않았고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전쟁의 소음,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그날의 선택들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와 영희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짐을 들고 들어오던 그들의 눈에도 뒷마당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서 나와요?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역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헬멧을 움켜쥐고 서 있는 모습, 땅에서 파낸 군복, 그리고 총탄 자국이 선명한 헬멧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뭡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한 채 헬멧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6.25 때 쓰던 군복 같은데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집 뒷마당에 묻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수지는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보기를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소에 자상하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진 것은 처음 봤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셔야죠. 준호가 다시 한번 물었지만 만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헬멧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는 마치 먼 과거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그 자리 주변을 맴돌며 더 파려고 했습니다. 마치 아직 더 많은 것들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듯이 말이죠.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드러난 이 비밀 앞에서 이만훈의 가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만호의 과거에 대한 의문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가족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식사 시간도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만호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준호와 영희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보기 한 마리의 등장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가족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속 깊이 묻혀있던 과거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가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의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만호는 잠들지 못하고 방 안에서 뒤척였습니다. 헬멧과 군복은 창고에 임시로 보관해 두었지만 그것들이 드러낸 과거의 무게는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단히 잠가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만호는 텃밭에 나가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준호와 영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만이 할아버지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 말아라. 만호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뒷마당 그 자리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오전 10시쯤 옆집에 사는 75세 박동수 할아버지가 담장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호 형님, 어제 뒷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박동수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동네 소식에 밝고 호기심도 많았죠. 어제 저녁 보기가 짖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것 같았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만호가 짧게 대답했지만 박동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헬멧 같은 게 보였다고 하던데 혹시 6.25 때 쓰던 군복 아닙니까? 박동수의 말에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는 조그만 일도 금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죠. 저건 누가 묻은 거지요? 혹시 형님이 전쟁에 참여하셨나요? 박동수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박동수의 호기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박동수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슈퍼마켓 운영하는 김 사장님, 동네 이장님, 그리고 몇몇 부인들이 하나둘 만호네 집 앞을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만호 씨 댁에서 전쟁 유물이 나왔다면서요? 헬멧에 총탄 자국까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게 왜 집 뒷마당에 묻혀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만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 중 한 명이 준호의 회사 동료와 아는 사이였거든요.
아버지, 이제는 정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만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고민이 읽혔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니죠?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숨겨왔을까? 혹시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영희의 질문에 만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가족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며느리 영희의 날카로운 질문들은 마음에 상처가 되었죠. 저녁 때가 되자 동네 이장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이장님은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만호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장님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동네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하고 있어요. 혹시 위험한 물건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이장님의 말에 준호가 나섰습니다. 이장님,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옛날 군복이고 헬멧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 뒷마당에 묻어놨겠어요? 뭔가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장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당연한 것이었죠. 만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만호 씨,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셨잖아요. 서로 믿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장님의 말에 만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했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만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수진까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만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말하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침묵을 깨뜨릴 때가 온 것입니다. 가족들은 숨죽이며 만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뒷마당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많은 비밀들이 땅속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만훈의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변해버렸고 내일이면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죠. 그는 창고에서 헬멧과 군복을 다시 꺼내어 거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준호와 영희는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군복과 헬멧을 보자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수진도 학교 가기 전에 거실로 나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수진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수진이 학교에 간 후
집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거든요. 영희 역시 평소 하던 집안일을 제쳐두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만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헬멧과 군복은 내 것이 아니다. 첫 마디부터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준호와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구 것입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전우. 나 대신 죽은 사람의 것이다. 만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헬멧을 두 손으로 감싸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1951년 여름이었다. 우리 부대는 적에게 포위됐고 지휘관은 후퇴 명령을 내렸다. 만호의 눈빛이 먼 과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피난 못 간 민간인들이 있었다. 어린아이들, 부상자들, 노인들. 모두 60명 정도 됐을 것이다.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휘관은 말했다. 민간인들은 포기하고 철수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만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셨다고요? 그럼 탈영자가 되는 것이다. 만호가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홀로 남아서 민간인들을 지켰다. 그때 나와 함께 남은 전우가 있었다. 바로 이 헬멧의 주인, 김철호라는 친구였다. 만호는 헬멧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는 나보다 어렸다. 갓 20살이었지.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향에 돌아가면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늘 이야기하던 친구였다. 영희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산 겁니까? 영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만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탈영자라는 낙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 취직도 제대로 못하시고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온 이유가 그거죠.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영희를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혹시 정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닙니까? 민간인을 구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족조차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희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준호가 아내를 달랬지만 이미 상황은 악화된 후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다른 일은 없었나요? 준호도 결국 의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과거를 숨겨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냐? 만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희는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 만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은 간단하다. 나는 60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군 명령을 거부했고 그 대가로 평생 탈영자라는 낙인을 짊어지고 살았다. 그게 전부다.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준호가 헬멧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철호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적의 마지막 공격이 있었을 때 총탄이 내게 날아왔다. 그런데 철호가 나를 밀어내고 대신 맞았다. 이 헬멧에 난 총탄 자국이 바로 그때의 것이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집안이 손가락질 받으며 산 겁니까? 영희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영웅 놀이 하시려고
우리 가족이 평생 고생한 거예요? 영희의 말에 준호도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겁니까?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겁니까? 만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원망 어린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내 선택 때문에 너희가 고생했다. 만호가 방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60명의 목숨을 구한 것을, 그리고 철호의 희생을.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준호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의 헬멧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총탄 자국은 그날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겨났고 만호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보기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뒷마당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많은 진실들이 땅속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만호가 방에 들어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방금 벌어진 일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탁자 위의 헬멧이 마치 그들을 응시하는 것 같아 불편했죠.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나? 영희가 처음으로 후회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지금까지 숨기셨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준호 역시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금세 알아차린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방에 계신다. 오늘은 할아버지를 좀 그냥 두자. 준호가 딸을 달랬지만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모두가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일까요? 할아버지가 뭔가 나쁜 일을 하셨나요? 수진의 순진한 질문에 준호와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12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어도 만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문 앞에 식사를 가져다 놓았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여러 번 방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아버지, 저녁 드세요. 몸 상하시면 안 됩니다.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만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 어린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수진이 몰래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수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잠 안 주무세요? 만호가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수진의 순진한 말에 만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엄마랑 아빠는 화가 났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믿어요.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에요. 수진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만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할아버지, 그 헬멧 주인분은 정말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영웅이네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에 만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죠. 영웅이 아니다, 수진아.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고통만 준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그 사람들의 후손일 수도 있잖아요. 수진의 말에 만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집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만호는 결국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지만 준호와 영희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진만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아침을 함께 먹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동네 이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장님 뒤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만호 씨 계십니까? 이분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낯선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혹시 김철호라는 분을 아십니까? 만호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김철호.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김철호를 어떻게 아십니까? 만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현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철호의 아들입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와 영희도 놀란 표정으로 김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김현수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전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중상을 입고 후송됐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사셨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철호가 살아있었다고? 네. 아버지는 평생 이만호 할아버지를 찾고 계셨어요. 그날 함께 60명의 민간인을 구한 동지를 말이에요. 김현수의 말에 준호와 영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호 덕분에 수십 명이 살았다. 나는 그날 자랑스러웠다고 하셨어요. 김현수가 편지를 만호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지에는 그날 구조된 민간인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찾아서 정리하신 거예요. 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60명의 이름과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분들이 모두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수진이 신기하게 물었습니다. 네, 이분들과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김현수의 말에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얼마나 못된 말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김현수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할아버지께 빌려드린 군번줄이에요. 마지막에 꼭 돌려드리라고 하셨어요. 만호가 군번줄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평생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영희 역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만호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영웅이었고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가 떠난 후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김철호의 편지와 군번줄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심정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의심했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영웅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준호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진실이 밝혀졌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했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했던 자신의 말들을 떠올리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신 건 아니냐고 했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죠.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만호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철호의 편지를 천천히 펼쳐보며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갔습니다. 편지에는 그날 구조된 60명의 민간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들, 김순희 할머니와 그녀의 증손녀까지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분들이 모두 할아버지 덕분에 살아계신 거예요? 수진이 편지를 들여다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만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호가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만호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곳에는 김철호가 직접 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만호 형, 우리가 한 일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날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60명의 생명이 그 증거입니다. 준호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이런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사시느라. 만호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지 않았다. 다만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못할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준호의 질문에 만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탈영자라는 낙인.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희는 모른다.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사셨던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시면서. 그렇다. 나 하나 때문에 가족들까지 고생할까봐 걱정이었다. 만호의 고백에 가족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아버지의 과묵함을 단순한 성격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수진이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보기가 또다시 그 자리를 파헤치고 있었거든요. 가족들도 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여기 또 뭔가 있어요. 보기가 파낸 자리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비교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전쟁 당시 만호와 김철호, 그리고 구조된 민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구조 작전이 끝난 후에 찍은 것들이다. 철호가 기념으로 남기자고 했었지. 사진 속의 만호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지금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김철호는 밝게 웃고 있었고 민간인들은 모두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구조된 민간인들이 만호와 김철호에게 쓴 감사의 편지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 두 분께 평생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영희가 편지를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도 써 있어요.
하나하나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족들의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셨구나.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웅이 아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만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가족들의 눈에는 더욱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했던 순간들, 특히 영희의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영희가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만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다. 이미 지난 일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현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모두가 만호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호 씨,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군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존경한다고 하던데요. 이장님의 말에 만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그의 대답에서 깊은 허무감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다시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김철호의 편지와 사진들을 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보기는 뒷마당에서 만족스러워하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끝낸 것처럼 말이죠. 이 작은 강아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가족들은 만호에게 더욱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호 역시 가족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더욱 조용해졌죠. 수진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수진은 할아버지가 혼자 뒷마당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뭘 보고 계세요?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호 할아버지 생각이세요? 수진의 순진한 질문에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찾으셨겠죠. 그렇겠지. 나도 철호를 많이 그리워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누는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김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내일 시간이 되시면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찾아뵙고 싶은데요. 특별한 분들이요? 네, 아버지 편지에 적힌 분들 중 몇 분이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준호가 만호에게 전달하자 만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네, 아버지. 김현수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현수와 함께 3명의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70대 후반의 할머니 2분이었습니다. 이만호 은희님. 첫 번째 할아버지가 만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그때 8살이었던 아이였어요. 만호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70년 전 어린 소년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영수야.
정말 영수냐? 네. 할아버지께서 저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괜찮다, 용감한 우리 영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기억하세요? 만호가 박영수의 손을 꽉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기억한다. 다 기억한다. 두 번째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순자예요.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 너도 왔구나. 네, 그때 태어난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세 번째 할머니는 김말순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때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신 60명 중 막내였어요. 겨우 5살이었거든요. 이제 손자까지 있는 할머니가 됐네요. 만호는 세 분의 손을 차례로 잡으며 감격했습니다. 70년 만에 재회, 그들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예요. 박영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후손들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어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들이에요. 이순자 할머니의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준호와 영희는 이 광경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60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200명이 넘는 후손들의 생명까지 구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안 계셨다면 저희는 물론이고 저희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김말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신과 같은 분이에요. 세 분의 고백을 들으며 만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죄책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박영수가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구조된 60명의 명단과 현재 그들의 후손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총 247명입니다. 모두 할아버지 덕분에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생명들이에요. 만호가 액자를 받아들며 떨었습니다. 247명. 자신의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셨습니다. 영희도 함께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호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가족이 무슨 사과를 하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만난 세 분과의 재회가 그동안의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이순자 할머니가 만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탈영자가 아니라 생명의 구원자세요. 그 누구도 할아버지를 비난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만호와 함께 저녁을 드시며 그동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신기한 듯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다니세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하겠습니다. 세 분이 떠난 후 만호는 처음으로 가슴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70년 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선택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이만훈의 집 뒷마당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기가 파헤쳤던 그 자리에 작지만 의미 깊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 땅에서 잊혀진 영웅들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김철호의 이름과 함께 그날 함께했던 모든 이들을 기리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석을 세우자는 제안은 뜻밖에도 동네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김현수와 세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왔던 날 이후 만호의 이야기는 동네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만호 씨, 우리 동네에 이런 위대한 분이 계셨다니 자랑스럽습니다. 동네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비석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만호가 극구 사양했지만 동네 사람들의 정성을 거부할 수 없었죠. 비석 제막식 날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조되었던 분들의 가족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들, 손자와 함께 왔고 이순자 할머니는 의사가 된 아들과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역시 큰 가족과 함께 참석했죠.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수진이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할아버지 옆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기도 목에 리본을 매고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습니다. 제막식에서 동네 이장님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만호 어르신은 우리 동네의 자랑입니다. 그분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져야 할 귀중한 유산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만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당당하게 사세요.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만호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시선들을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만호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철호는 정말 용감한 친구였다. 나보다 어렸지만 의로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지. 만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뻤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감동적이었다. 준호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조용히 사셨는지, 왜 과거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나도 이제 마음이 편하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으니까. 만호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영희가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아버님을 의심했던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됐다고 했잖아. 가족이 무슨 사과를 하느냐. 만호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수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수진의 다짐에 만호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충분히 용감하다. 할아버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으니까. 보기는 가족들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어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네를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아이들은 영웅 할아버지라며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런 관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할아버지, 오늘도 뉴스 보세요? 수진이 물었지만 이제는 뉴스만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호는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만호 어르신이신가요? 그런데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입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요.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몇 주 후 지역 신문에 만호의 이야기가 크게 실렸습니다. 70년 만에 밝혀진 무명 영웅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만호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만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가족과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과 함께 텃밭을 돌보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했죠. 할아버지, 가족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준호가 어느 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셨습니다. 만호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70년 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뒷마당의 작은 비석 앞에서 보기는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그곳에 꽃을 놓았고 가족들은 그 앞에서 김철호와 모든 영웅들을 기억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집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이는 가운데 이만호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면서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마음에도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보기가 우연히 파헤친 땅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이만호는 당당한 영웅으로 사랑받는 할아버지로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만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그 사랑이 세대를 이어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숨겨진 영웅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